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약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대, 2040년에는 30%가 넘어설 전망입니다. 1인 가구 또한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처음 30%대로 진입, 2021년에는 33.4%대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과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물려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두와 함께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즉, 어려움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 곳곳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쁜 일상 조금만 돌아보면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은 이러한 위기가구의 발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원희슬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이들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건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열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요. 고독사나 가족 동반 자살과 같이 안타까운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수원 세모녀의 경우는 투병 생활과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 생계 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였어요. 하지만 세모녀가 과거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 주소와 전산에 기반한 이 복지 시스템상의 이들의 상태를 사실상 알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잘 정비된 주소와 전산 기반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를 보완하는 다른 방식의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찾아야 할 위기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 아픈 엄마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사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이웃과 등을 돌리고 사는 독거노인, 이 세 사람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20대) 청년 김종명 씨. 그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그것마저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 등과 같은 공공요금들이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가장 걱정되는 건 계속 밀려가는 월세입니다. 집주인의 월세 입금을 알리는 문자나 전화를 피한 지도 벌써 한 달째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자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월세를 바로 줄 수 없는 형편에 집에 없는 척을 할까 망설이던 김종명 씨. 하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봅니다. 집에 들어온 집주인은 정돈되지 않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각종 공공요금의 체납고지서들. 집안 환경만으로 세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보이자 밀린 월세 때문에 찾아온 집주인은 차마 월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되어 환기를 시켜라, 집 청소를 해야 기분도 좋아진다 등의 말만 늘어놓습니다. 김종명 씨는 그 마음을 느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월세를 보내준다는 말로 집주인에게 안심시킵니다. 집주인은 다음에는 연락을 받으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전히 입금되지 않은 월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의 청년을 찾아온 집주인은 현관문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칸방의 바깥 창문을 열어보고 잠시 놀랐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한껏 웅크리고 있는 김종명 씨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 들른 경찰 한순경 씨는 편의점 주인 몰래 빵을 훔치는 어린이를 발견합니다. 여느 아이와 다른 행색과 불안한 눈동자를 본 경찰은 차마 아이를 잡지는 못하고 김밥과 우유를 골라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경찰에 잡혀갈까 하는 두려운 표정을 하면서도 음식을 받아든 아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음식값을 계산하며 편의점 주인에게 들었던 아이의 사정을 떠올립니다. 아이의 엄마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간질환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가끔 편의점이나 약국에 술과 약을 사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관심과 돌봄을 잘 못 받는 것 같았고 시무룩한 얼굴로 자주 편의점에 온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마주친 그 시간도 또래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간 시간에 놀이터나 거리를 배회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찾은 경찰은 현관문 앞에 쌓인 각종 고지서와 도시가스 검침 안내장 등을 보고 불안한 느낌을 가집니다. 집안에 들어가자 나뒹구는 술병과 컵라면 용기, 차린 지 오래돼 보이는 밥상이 보이고 지하방 특유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복수가 차서 배가 제법 부른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경제적 상황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족과 관계를 끊은 채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그는 과거 당구장을 운영하였으나 많은 빚으로 문을 닫은 지 오래고 10여 년 전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생활하며 발생한 쓰레기를 쌓아두었고 그 바람에 심한 악취가 나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무감각해진 할아버지는 동네 이웃과도 단절한 채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은 교회 지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끔 음식을 만들어 찾아오는 지인 덕분에 그래도 할아버지는 조금이나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은 사정이 나아질까 싶어서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지만 고집불통 할아버지는 당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여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여겨야 하는 걸까요? 다음을 기약하며 지인은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쓰레기 악취 민원은 계속되는데 노인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원이 할아버지 집 문 앞에 가서 집 현관을 두드립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쾌쾌한 쓰레기 냄새가 새어나와 코를 찌릅니다. 인기척이 없자 덜컥 겁이 난 관리원은 할아버지를 부르며 더욱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고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벌써 여러 끼를 먹지 못한 채 한껏 야위어 쓰러질 듯 겨우 서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 가까운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겠죠. 네, 일단 첫 시작으로 위기가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구석구석 우리 주변에 손이 닿지 않는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그럼 정확히 위기가구란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걸까요?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단수, 단가스, 임대료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위기에 처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누구나가 되겠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소득 상실, 질병, 학대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이나 앞서 본 세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면 어떤 경우가 긴급한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원 상실, 중한 질병을 기준으로 위기 상황을 판단합니다. 네, 위기 가구가 무엇인지는 이제 정확히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상 실제로 보지 않으면 또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그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찾기만 하면 관심과 지원은 자연히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지자체마다 이것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네, 바로 이웃입니다. 네. 이웃, 그러네요. 네,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고 한들 내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거동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가까운 이웃들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좀만 살펴본다면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들을 빨리 발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위기 가구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여요. 이웃들이 그 징후들을 발견하고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경찰 등에 알리면 좀 더 빨리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기 가구에는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사례를 봤잖아요. 그 사례를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징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징후를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 사례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난 후 월세를 못 내고 있었고 외출은 거의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뭔가 사람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례에서도 그 징후를 좀 찾아볼게요. 일단 편의점에서 온 아이의 상태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은 혼자 놀이터에서 있었거나 길을 배회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경우 일단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외관상으로는 옷이 지저분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이런 것도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을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위기 가구 징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 엄마의 경우 편의점에 술을 자주 구매하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낯빛도 좋지 않았을 거고 몸도 좀 불편해 보였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위기 징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매점의 경우 동네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사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위기 가구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에서 위기 징후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살고 계셨고 교회 지인분이 주시는 음식을 끼니로 때우시면서 집안에는 또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쓰레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웃들과도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 정도면은 위기 가구로 진단하고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와, 사례 속에서 중요한 위기 징후를 잘 찾아내셨고요. 그런데 하나 빼먹은 징후가 있어요. 세 가정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건데 집 앞이나 집 안에 쌓여있는 고지서, 특히 혼자 사는 이웃인데 외출도 안 하고 집 앞에 고지서나 우편물, 우유 등이 쌓여있다면 일단 위기 가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팀장님, 요즘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으면서 위기 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웃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사실상 내가 명확한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사항 제1항을 보시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는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알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신고 의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 종사자 외에도 통장, 이장님들도 신고 의무 대상자이시고
그리고 2023년 6월 13일에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홍보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 리더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인적 안전망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위기 상황의 이웃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인적 안전망을 조성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 안전망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인적 안전망은 지역복지 리더의 중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지자체에서 협약 체결한 구성원,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적 안전망이 구성되고 운영되면 확실히 그 역할을 맡은 이웃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위기 가구를 찾는 데 더욱더 힘을 써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자 목사였던 프레드 로저드는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강한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유까지는 아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이웃이 되는 것만으로도 강한 공동체는 물론 안전하고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미경 팀장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이것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적 안전망 제도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진행된 지가 약 10년 정도 되고 그 이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주체가 공공을 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간 협력으로 점차 변화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위기 가구에서 가까운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진다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한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위기 가구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